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각 이슈마다 좀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얕고 넓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뭐 서울 교통 상황이 아주 최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교수님도 자차를 이용하셔서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제 오늘 어떠셨어요? 네, 힘들었어요. 어제는 그리고 막 차 도로들이 많이, 왜냐면 한강 주변에 이제 주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이 주로 출퇴근에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차선이 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선이 완전히 전면 통제가 돼서 어제 저도 좀 늦게 끝났는데 상암동에서 방송이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버스가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상암동 쪽에서 다시 돌아가고 시내 쪽으로 나가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갈 수밖에 없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왜냐면 이제 한강이 오늘은 비가 서울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에서 지금 소양강 때문에 의왕 때문에 이런 데서 물이 지금 방류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방류하죠 지금. 그래서 이게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수위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도로가 잠겨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도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올림픽대로와 강변 아래쪽에 그 올림픽대로와 위쪽에 강변북로가 다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뭐 동맥이 완전 딱 막혀버린 그런 거니까 거죠. 전 구간이 다 막혔다고 봐야죠. 뭐 서울 시내 거기가 막히니까 통제가 되니까 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도심 중심에도 차들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맥 경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지방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교통 통제라는 게 없으니까. 교통 체증이 없으니까. 그나저나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뭐 최근 누적 강수량이 뭐 700mm 넘는 곳도 있고. 자, 그런데 그나저나 어제였죠. 그 강원도 춘천의 의암댐에 그 선박 전복 사고가 나서요. 이게 인명피해가 아주 큽니다. 지금 이틀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5명이나 실종 상태인 건데 근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인공 수초섬이 한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간 인공섬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요. 이게 뭐 사실 인명 구조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 얼마나 물살이 셉니까? 상류에서 방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물로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이건 정말 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못됐고요. 16억이 아니라 50억, 100억도 인생 한 명의 인생과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 하나를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떠내려가서 놔줘야죠. 그게 무슨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인명 구조를 위해서 들어가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뭐 이해를 하지만 구조물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개방된 상태였어요.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수문이 개방됐다면 엄청난 물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0,000톤 이상의 물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위험천만한 곳에 어떻게 배를 타고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건 어떤 이유로도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지시를 내린 사람 분명히 찾아서 책임 물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적 비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인명에 대한 경시가 있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배가 3대나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다 전복이 됐으니까 이건 정말 책임 소재 분명히 따져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춘천시장도 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자기는 지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더 안타까운 게 이제 고정 작업, 결박 작업을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돌아오던 중에 또 이게 이런 또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었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잠깐만 큰 줄기만 짚어주시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됐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참모로 일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는데,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을 해서 대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대검 2인자라고 하던데 이 자리가. 일단 이렇게 갔고
검찰국장 그 후임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제 승진해서 맡게 됐습니다. 이 검찰 정기 인사 어떻게 보신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을 일정 부분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된 것은 지금 두 가지 사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된 사건, 또 하나는 검언 유착 의혹, 이 두 가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검장이 바뀌게 되면 수사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는 차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임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의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바로 밑에가 차장검사인데 이 차장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일정 부분 견제 부분도 저는 함께 있다고 봐요. 결국 이번 인사는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진다고 저는 보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앉혔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표명된 그런 인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통합당에서는 너무나 측근 승진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검언유착, 권언유착, 야 이게 참 이 사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검언유착, 권언유착 얘기만 나와도 채널 돌리시는 분들 아마 엄청 많으실걸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일단은 이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 검언유착 이 수사가 지금 다시 권언유착 그러니까 권력과 언론의 유착 이 사건으로 지금 다시 좀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권경의 이 변호사가 폭로를 한 건데 이것도 뭐 잠깐 짧게만 다루죠. 그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 MBC 보도 전부터 이거 알고 있었다. 근데 자기가 착각한 거다. 권경의 변호사가 이건 이제 인정을 한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을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 보도가 지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또 최진봉 교수님께서 방통위원의 거의 99% 이제 임명이 되려다가 이제 마셨는데 이쪽 일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방통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뭐 국무회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자리라 그러고. 그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하거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는데 그러니까 장관인데 위원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그런데 그게 장관급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급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방송 정책, 그다음 통신 정책을 다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MBC 보도 관련해서 이제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이제 그 변호사의 주장인데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가 뭐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의혹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 하면 국무위원이 특정인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검언유착 사건을 아예 그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건 이미 사실이 나와 있는 거. 이동재 기자의 어떤 잘못된 취재 행위는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한동훈 검사장에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수사가 이것 때문에 물타기 된 수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권한유착으로 주장하려면 결국 지금 야당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정당화되려면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걸 꾸미고 예컨대 또는 MBC나 이런 특정 언론사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권한유착이 되는 거잖아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가 결국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이제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 연결고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죠. 그건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이 당시가 이제 3월 31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보도가 나간 게.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의아한 게 아니 왜 그 MBC 뉴스 8시에 그때 시작했으니까 한 1시간 후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왜 한성혁 방통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 얼마나 가까운 사이길래 그 1시간 만에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이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이런 통화를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고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지금 한 넉 달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나 봐요. 근데 또 한 넉 달 만에 왜 또 권경의 변호사가 이런 또 폭로를 하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권 변호사의 말이 100%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뭐 어제 오늘 나온 뉴스에서 한번 다뤄본 거고 지금 민주당이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이거 어제 발표된 건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격차 두 당 격차가 0.7%포인트밖에 안 났습니다. 민주당이 35.5, 통합당이 34.8. 와, 이렇게 좁혀졌고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보니까 이거는 조금 통합당이 항상 좀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여론조사였는데 민주당이 37, 통합당 25. 그렇지만 여기서도 통합당이 지난주보다는 5%포인트나 상승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통합당이 올라오고 있는 그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뭐 한 가지만 짚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요. 최근에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당이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는 낮아요. 지금의 그 조사 결과보다. 그 말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 이익을 얻는 거죠. 일단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임대업자들이 아니면 또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것에 대한 여론 때문에 반발 심리가 일정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법 통과된 과정을 보면 어쨌든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일사천리로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일정 부분 작동했다. 즉 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견제 심리가 작동을 했고 그게 이제 가장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과 연결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져서 여당도 일정 부분 좀 여론이나 민심을 읽는 부분도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부동산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총선이 한 넉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50% 넘었고요. 통합당 지지율 2배 이상 훨씬 넘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건 정말 일장춘몽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이제 두 채였잖아요, 강남에. 근데 뭐 잠실에 아파트 내놓으면서 이제 한 채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놓은 그 거래 가격이 호가가 실거래 그 최고가보다도 2억이나 더 비싸게 내놓은 상태라고 이게 지금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게 정말 다주택 처분할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다 두고 또 해명을 한다는 게 남자들은 부동산 잘 모른다 또 이래서 난 이렇게 해명을 하면 당연히 비판받을 거 알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조원 수석의 그런 행동 자체가 전체 정부의 정책 자체에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을 심어주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집을 팔 생각이 있었을까?
그러면 결국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은 말로만 하지 실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본인도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해명도 남자는 직감을 모르는데 이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5개 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모든 수석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 포함해서, 예, 그렇죠. 예, 그 밑에 있는 그 5명 수석, 정무, 네.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모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22번, 이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낼 정도로 계속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 수석들이 또 비서진들이 계속 그 문제의 논란의 핵심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사퇴를 하겠다고 아마 저는 사직서를 낸 걸로 보여져요. 물론 개인한테 뭐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개인 재산인데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저는 공직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공직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러려면 공직을 내놓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의 파장까지, 즉 수석들이 다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이 그렇죠.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